네, 우리 성경 본문 예레미야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교독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잠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또 안 해요. 여기에 보면은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설교 제목을 보면은요, 진동할 나라와 진동치 못할 나라 2라고 제가 했습니다. 약 1년 반 전인가요? 제가 경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2탄을 준비했습니다.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진동할 나라와 진동치 못할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2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그것이 개인 거라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어느 방송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개인 거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인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네 나라 중앙은행이 만약에 돈을 찍어내는 은행이 개인 거라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FRB가 즉 연방준비은행을 우리는 간단하게 연준이라고 하는데, 연준이 정부 소유가 아닌 개인의 소유라는 것은 거의 미국 사람들이 사기꾼한테 자기 나라를 맡긴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연방준비은행의 주인이 누구냐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중에 유대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록펠러, JP 모건, 로스차일드, 다 이런 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미국의 모든 재물을 섭취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미국에 여기에 월가가 있는 미국이 뉴욕입니다. 이게 월스트리트라 저기 보면은 있어. 미국 월스트리트, 미국 월가, 미국의 금융의 중심이 바로 저 월가입니다. 그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그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미국 금융박물관 관장인데요, 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금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이라고까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 창고에 있는 것을 잠깐 찍어 보냈는데 여러분 처음 보셨죠? 여기 보시면은 금을 제가 이게 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창고에 있으니까 한번 찍어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게 금입니다. 여기 뭐 요즘에 제가 관리를 잘 안 해서 막 먼지가 앉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금을 보십시오. 아침에 기분이 좋습니까? 이거 보고 기분 좋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금은 금고에 있었고 화폐는 권리를 주장하는 보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지폐를 가져가면은 저 금화를 주는 어떤 보관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내가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면은 세탁소에서는 저렇게 보관증을 줍니다.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폐는 보관증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관증. 그 보관증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게 옛날 돈이었는데요, 지금 돈하고 달라요. 여기 밑에 보면은 저 밑에 인 골드라고, 골드 여기 보면 인 골드 코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보관증이 금화의 동전 금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보관증을 주면은 저 금화를 옛날에는 바꿔줬습니다. 아시겠죠? 바꿔줬습니다. 그래 여러분, 자 이게 보시면은 밑에 in gold coin 밑에 조그만 글씨를 제가 크게 썼는데 payable to the bearer on demand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주인이 보관증을 가지고 은행에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금화를 돌려준다라고 하는 보관증입니다.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영어로.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요, in gold coin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지금은 그 자리에 이렇게 됐어요. 그냥 금으로 바꾸어 준다는 문구가 삭제돼 버리고 그냥 $20, 220달러라는 문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닉슨 대통령이 미국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자금이 소요됐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금을 다 소진해 버리니까 더 이상 중앙은행에 금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닉슨 대통령이 그 보관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금을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라디오, 그 TV 방송을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나는 코넬리 장관에게 통화 안정과 미국의 국익이 되는 도움을 제외하고는 달러를 금이나 다른 보유자산으로 바꿔주는 것을 잠시 유예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가 아니라 아예 그런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28대 닉슨 대통령은 금 본위제를 완전히 폐지시켜버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어치 금을 주세요 그러면은 안 줍니다. 자, 지난 5,000년의 역사 동안에 오로지 화폐로 가치가 있었던 것은 금과 은만 그 구매력을 유지하였고, 나머지 돈들은 여러분 이 여기 제로라고 써 있는 것들이 다 지폐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역사적으로 지폐가 몇 개가 있었냐? 수십만 개의 지폐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그 중에 모든 지폐는 가치 있는 돈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다 가치가 없는 돈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흥남부두 철수할 때 그때 돈다발을 내가 한 자루를 들고 배를 태워달라고 가면은 아무도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왜? 수지 조각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여러분 뭡니까? 돈을 한 자루 가져가도 배를 안 태워주는데 금반지 쪼개난 게 하나 주면은 배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지금 화폐를 믿지 않아서 스위스 제가 가이드 할 때 보니까 롤렉스 시계 갈 때 그 사람들은 디자인이 멋있고 뭐 다이아가 맞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금이 많이 들어있는 것만, 이렇게 롤렉스 시계만 찾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이드들은요, 영업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데, 보통 손님들이 쇼핑을 하면 10%는 가이드가 제가 먹어요. 한 번은 제가 전라북도에서 오신 어떤 분인데 아침부터 굉장히 제 심기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뭘 살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그 당시 돈으로, 그 당시, 지금 돈이 아닙니다, 그 당시 돈으로 3,500만 원짜리 시계를 샀어요. 그러면 저한테 얼마 떨어지느냐? 정확히 350만 원이 떨어집니다. 지금 돈으로 얼마냐? 700만 원을 눈 깜짝할 새에 제가 하루에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런 금을 샀구나, 이렇게 또 여러분 또 생각하시고. 미국이 경제가 2008년도인가요? 금융사태가 오자 미국은 심각해졌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양적 완화라는 걸 합니다. 양적 완화가 뭐냐면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금을 이만큼 맡기면 지폐를 요만큼 줬는데 금 본위제를 포기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도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 이거를 양적 완화라 그러는데 허울 좋은 말이지, 이것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겠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양적 완화를 했는데, 무려 양적 완화를 어떻게 했는가? 2009년도 은행 긴급 구제 때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양적 완화 하다 보니까 이게 4조 달러를 풀어보니까 보세요. 통화량이, 돈이, 시중에 돈이 유통이 되는 걸 말하는 통화량이 이렇게 가다가 2005년도부터 갑자기 돈이 너무 시중에 많이 풀려요. 그래, 그래프를 보세요. 갑자기 수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맞죠, 그죠? 이게
미국의 기초 통화량의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호주 보세요. 모든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통화량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통화량이 급증한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이 누가 돈을 꿔달라 그래. 너 돈 필요해? 얼마야? 20억 달러? 알았어. 야, 공장에 전화합니다. 20억 달러 찍어요. 연방준비은행 그게 여러분 개인 거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라니까요. 안 돼. 안 돼요. 맞아요. 아이가 저렇게 설교에 집중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건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보세요. 모든 나라가 처음에는 처음에 이렇게 그래프가 맨 밑에 있던 건 뭐냐면 금의 수요가 한정돼 있으니까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금보리자를 포기하고 나서부터 1975년부터 기점에 78, 80년부터 해가지고 보세요. 통화량이 조금씩 급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도 통화량이 급증해요. 이렇게 그래프가 급증하는 나라들은 위험한 나라예요. 더 싱가포르도 그렇죠. 여러분 인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국도 그래요. 양적 완화를 무려 2014년 9월까지 했는데 4조 달러를 그냥 마구잡이로 찍어가지고 유통시켰습니다. 4조 원도 엄청난데 4조 달러를 찍어서 유통시켰습니다. 여러분 화폐 양이 많아질수록 물가가 더욱더 많이 상승하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땅값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요. 아시겠습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옳은 정의는 화폐 공급이 팽창입니다. 이것이 한국은행에서 원화 발행 총액이 얼마냐? 우리나라가 1년에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원화 발행 이렇게 한국 돈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70조 원이에요. 한국은행에서. 그런데 이게 한국은행이죠. 본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유입된 달러는 주식시장과 장단기 외채를 합쳐서 얼마냐? 무려 970조 원이 외자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돈은 겨우 70조 원인데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돈이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돈이 얼마라고요? 970조야. 970조 외국의 자본이 만약에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바로 멸망해 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닛 앨런이라는 여자가 바로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연방준비 이사들이 세운 허수아비죠.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어느 시점에 금리 인상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금리 인상이 몰고 올 파장은 어마어마한 파장인데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5월 달에 연설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국경제TV에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더욱 빨라져 내년 상반기, 이게 2016년도죠. 내년 상반기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2016년도 상반기에 이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 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미국 파란색이 그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한국이 금리인데, 한국 금리는 지금 여러분 동결돼 있어요, 안 동결돼? 동결돼 있죠. 미국 금리는 지금 계속 올리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이 안 올리면 한국이 안 올려도 상관없습니까? 아닙니다. 왜? 한국의 금리는 예를 들면 요만큼밖에 안 되고 미국 금리 여기에요. 그러면 외국 자본들이 달러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한국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고 싶다. 이자가 높은 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뭐를 올려야 된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안정한 대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불안한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대기업에 투자하고 싶죠.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하면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여러분 더 많이 올려야 돼, 금리를. 미국이 1% 올리면 우리나라는 2% 올리고 3% 올리고 4% 올려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항상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는 금리를 올리고 나서부터 올랐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앞으로
제가 봐도 이제 1, 2년 안에 아니면 길어야 3년 안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징조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미국이 금리를 작년에 0.25%만 살짝 올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유가가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왜? 돈이 안 돌면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사야 안 사요? 안 사. 물건을 안 사면 그러면 기업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기업이 안 되면은 기름 쓸 일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여러분 기름은 바닥이 나고 있는데 희한하게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어. 기름값이 떨어진다면 이 세상이 뭔가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유가가 38달러 미만으로 지금 붕괴됐다고 지금 아나운서 SBS 방송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달러 초강세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기름을 한 배럴을 땅속에서 팔려면은 30달러 정도가 들어가는데 8달러면은 내가 기름을 한 배럴을 팔아봤자 8달러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뭔가 심각한 설교를 더 담임 목사가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뉘우치셔야 돼요. 안 계신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고. 여러분 보세요. 미 철구 전략의 신흥국 영향도인데 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신흥국의 외환이 불안합니다. 불안하면은 이 자본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를 여러 번 안 올리면은 외국 자본은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외자가 빠져나가고 위축이 되면은 금리가 인상되면 경제가 위축이 되면은 여러분 투자를 안 해요. 투자가 부진하고 그러면은 수출이 안 되고 수입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 중장기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경제는 침체 국면을 빠질 수밖에 없어요. 최근 일주일간 여러분 급락한 주요 신흥 통화 가치를 보세요. 이게 보면 터키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때요? 통화 가치가 마이너스 4.8%가 떨어졌어요. 하필 제가 하와이 가기 전에 달러 값이 오르는 바람에 제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전에는 1,000달러, 1달러에 1,000원, 뭐 1,000원 남짓했는데 1,250원에 제가 바꿔갔어요. 손해봤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돈이 많으니까 별 걱정은 안 하지만은 여기에 보면 인도네시아 루피아 보세요. 돈이 지금 달러는 초강세고 지금 전국 통화량은 지금 뭐야?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급락하고 그리스가 위기예요. 세계가 지금 위기입니다. 브라질하고 터키는 지금 부도 상태예요. 거의. 베네수엘라는 지금 1년 안에 부도가 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베네수엘라는요, 빵 한 덩어리 살려면 지금 100만 원 가까워도 못 산다 그래요.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자, 이제 세계 신흥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방준비은행은 그럼 왜 금리를 올렸을까? 미국 경제는 나쁜데 미국도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미국 사람들도 힘들어요 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방준비은행은 그걸 올렸을까? 정책의 실패인가 아니면 계획된 붕괴인가? 그들은 고의적으로 세상 경제를 붕괴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왜? 그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가장 손해를 많이 보고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 나라가 공교롭게도 놀랍게도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그 중국과 러시아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살펴보면 국제 경제 과제물 중국과 미국 간에 지금 이것은 화폐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미국이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지금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네 경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중국이 너무 강해지고 러시아가 너무 강해지니까 미국이 뭔가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연합뉴스 2015년도 12월 15일자 위안화 본격 절하 초읽기 중국발 환율전쟁.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나라는 더 많이 올려야 되고 중국도 올려야 돼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은 여러분 금리를 같이 올려야 돼? 아니면 내려야 됩니까? 같이 올려야 돼. 근데 어찌된 영문이지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내려버려. 엇박자를 납니다. 왜 그럴까? 중국이 기준율을 동시에 다 인하해 버렸습니다. 아니
미국이 금리를 감히 올리는데 중국이 감히 미국한테 지금 대드는 겁니다.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 너희들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중국이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하이 지금 그 주식 시장이 곤두박질 가지고 하루 만에 7.63%가 폭락하고 몇 번을 폭락해서 중국의 지수가 6천까지 갔다가 지금 3천까지 떨어졌어요. 주가 지수가. 자, 지금 심각합니다. 중국이 금리를 미국하고 대든 대가는 톡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절대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어요. 중국에서는요, 여러분,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데 중국이 금리를 안 올려버리니까 달러가 작년 11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130억 달러가 유출돼 버렸어요. 심각합니다. 중국 사람들 지금 보면 심각해요. 중국 경기 침체가 막 8% 7% 고공행진하다가 이제 중국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장사가 안 되니까 세계가 장사가 안 돼요. 우리나라의 수출의 25%는 다 대중국 수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1월달 수출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뭐 30%가 급감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손을 보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예요. 전체 수출액에. 가스와 천연가스와 기름이 70%고, 그리고 정부 재정 수입의 50% 정도가 에너지에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38달러로 떨어지고 도시가스도 떨어지니까 러시아 경제는 어떻을 것 같습니까? 거의 망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GDP가 이게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러시아 수출에서 석유 가스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을 보십시오. 여기에 뭐 70.2%라고 돼 있어. 70.2%.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38달러로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 루블화가 러시아의 돈을 루블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루에 80에서 68로 그 가치가 확 떨어져 버려. 하루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80에서 해봤자 78, 77 이 정도지 갑자기 68로 떨어진다는 것은 나라 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기자회견하는데 이렇게 기자회견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경제가 나쁜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외국이 개입해서 이렇습니다. 미국을 지칭하는데 미국이란 말 안 하고 외국이 이 짓을 하는 겁니다 라고 푸틴 대통령이 변명을 했어요. 러시아의 금융 불안을 보겠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여러분 한꺼번에 3,989억 달러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한 번에.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10.4%인데 지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GDP 성장률 추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쭉 가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4.6%는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안전한가?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주식시장에서 지금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금리를 동결해 버리니까 미국에 있는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보통 여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마귀의 방법이니까 당장 그만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이거 심각한, 주식시장은 크게 개미군단, 개인이 하는 걸 개미군단이고, 두 번째는 국내 기업들이고, 세 번째는 외국 자본입니다.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클 것 같습니까? 외국 자본이 제일 커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그걸 누군가 밀어줘야 되는데 누가 밀어준지 아십니까? 기업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안 밀어줘요. 삼성이나 LG 경제연구소 사람 똑똑하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럼 누구 하는가? 주식시장이 그럼 그대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서 그대로 폭락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누구한테 이걸 하는가? 보시면은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누가 이를 메꿔야 되는데 정답은 국민연금입니다. 놀랍게 여러분이 돈을 낸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민연금은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는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 심상치 않습니다. 인터넷 뉴스 여기에 보면은 부동산 해외 건설 꺾였다. 건설 업계 내년 사업계획 시계 제로.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이죠.
내년 분양 물량이 30% 이상 감소되고 해외 시장 여러분 저유가 미금리 인상 후 폭풍 내년 다시 말하면 기름값이 떨어지면 중동 사람들이 여러분 건설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연도별 가계 부채를 보세요. 연도별 가계 부채가 지금 급증합니까? 급증하는데 너무 놀랍게 지금이 요게 2011년도의 그까지 그래프인데 911조인데 지금 얼마냐? 정부에서는 1200조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경제연구소에서 말하기를 1200조가 아니라 1440조라고 얘기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IMF 때 우리나라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얼마냐? 180조였어요. 180조인데 벌써 1440조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몇 년 사이에 1997년에서 지금 20년 지났는데 부채가 무려 거의 10배 가량이 부채가 늘어났어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족 한 명당 지금 부채가 거의 3천만 원이에요. 한 명당. 내 한 명, 우리는 지금 1억이네. 이렇게 339. 심각하죠? 우리 부목사님은 1억 2천만 원이야. 나보다 더 많아. 여러분 보시면은요.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정부에서 총 1200조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여러분 허울 좋은 거짓말이고 1440조라 그래. IMF 때 겨우 180조인데 1440조야. 가계부채를 1200조라고만 봤을 때도 만약에 기준금리가 1%만 올라도 가계에서 부담하는 금리가 무려 7조 7천억 원을 더 부담해야 돼. 2% 오르면은 15조 4천억을 부담해야 돼. 심각해요 여러분? 안 심각해요? 심각하죠? IMF 때 금융위기가 소나기라면 지금은 엄청난 쓰나미급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채를 지고 있어요. 한계 가구가 뭐냐면은 이제 이 금리가 1%만 올라도 이자를 못 내고 곤두박질 칠 가정이 우리나라에 몇 가정인가? 무려 152만 가구가 지금 부도 위기에 내몰려 있어요. 1%만 올라도 망할 여러분 가게가 완전히 풍지박살 날 가정이 152만 가구예요. 제가 이렇게 금이 있는 나라는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역사학자가. 금값을 보면은요. 금값이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희한하게 1980년에서 1990년, 2000년대 넘어서 금값이 안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값이 안정이 되는 시대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 시대는 금값이 안정되고 경제가 불안하면 금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머릿속으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뭐라고요? 금값이 올라가면은 경제가 나쁘다는 말이고 금값이 내려가면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고에서 제가 잠깐 찍어 왔는데 날개단 금값이 2월에 10.5%가 급등하는데 지난해 돈당 16만 원이었던 금값은 지금 22만 원 아마 또 가면 더 올랐을 겁니다. 넘어요. 금은 달러와 정확히 반대 위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러가 강세면 금값은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면 금값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대로 돌아가요. 그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금값은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금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여지껏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뭔가 상황이 이상해요. 달러는 분명히 강세를 보이는데 금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금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상해. 왜 이럴까? 미국은 달러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 2014년 하반기에 양적 완화를 모두 중단했고 10년간 올리지 않았던 금리를 인상했어요. 다시 말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달러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미국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달러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럼 금값이 내려가야 돼. 그런데 국제 금값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떨어지긴커녕 오히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럴까?
참고 정리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참고 금이 이렇게 돼 있어. 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후에 온스당 1,050달러를 기록했던 이후에 빠르게 상승해서 150달러가 올라가는데, 근데 이 금리를 올렸는데 달러가 강세인데 금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왜 안 올랐을까? 그것은 바로 미국의 금리 정책이 더 이상 시장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 돌려 말하면은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이제 바닥났다.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위치에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이분이 전문가 자문위원인데 뭐라 하냐면 아십니까? 만약 경제 위기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금으로 돌아설 겁니다. 그리고 금값은 오르겠죠. 여러분, 경제가 이제 돈의 가치가 이제는 없는 것은 사람들이 이래요.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금값이 없는 게 아니라. 양적 완화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리자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지금 뭡니까? 돈을 막 풀고 있다가 지금 조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좀 덜 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구 전략이라 그래요. 돈을 덜 풀고, 지금에는 제가 듣기로는 어느 나라에서는요, 너무 많이 찍어내서 거기 중앙은행에서 돈을 수거해가지고 불태워버린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돈이 완전히 쓰레기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다 써버렸어요. 강달러인데도 불구하고 금값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시장 경제가 이제 뭐라고요? 이제 먹통이 됐다는 말이에요. 경제가 붕괴될 조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이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옛날 1922년에 독일에서 빵 한 덩어리에 4.5마르크 주고 샀는데 불과 딱 몇 개월 만에 땅 한 덩어리 4.5마르크에서 4조 마르크를 줘야지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100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있어도 손 안 들죠. 돈 구라올까 봐. 우리 손이 참 훌륭하십니다. 100억을 가지고 있으나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는 같아. 왜? 가치가 없으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리를 올렸는데도 금값이 상승한다는 것은 금값 상승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 경제가 더 이상 버틸 한계점에 이르렀다. 이제는 거의 끝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금을 거래하는 데가 코맥스라고 그래요. 금, 은, 구리, 알루미늄을 거래하는, 미국에 거래하는 최고로 큰 선물 시장을 코맥스라고 그래요. 거의 숫자로만 내가 전자거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은 말입니다. 경제 상황이 바닥을 치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제가 미리 보겠습니다. 첫째, 정치는 더욱더 우경화되고 감시와 통제는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느냐? 세계의 부가 팽창하고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할 새가 없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굳이 정부에 불평할 이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은 부가 축소되고 죽어라 하고 일하고 공부해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지면은 사람들은 뭡니까? 정부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돼요. 정부에서 불평을 하고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뭡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고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감시하고, 감사가 아니라 감시입니다.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들은 더 통제를 해달라고, 더 억압을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는지는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앞으로 일일 시험령이 왜 경제 위기 이후에 와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말은 경제 위기가 거의 다 왔다는 말은 일일 시험령이 거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여러분 3장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큰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이제 여러분 이 지구에서 여러분 엄청난 통곡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 있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피난처인 예수님을 버리고, 만약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안식일 날 교회 오면은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준다고 그랬으면 여러분 어지간히 바쁘면 교회를 비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홀히 여기면은 돈 100만 원어치도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땅을 진동시켜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니까 여러분 영혼이 떠나시잖아요. 이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요. 하나님의 소리는 땅을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덤들이,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땅이 진동하고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면은 성도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고 주님을 범할 것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일곱째가 그 지역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 하니 다 이뤘다는 말이죠. 큰 지진이 나고 번개가 막 터지고 막 땅이 흔들거려요. 지진이 점점 많아진다는 말은 주님의 음성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즐거운 설교를 하는 목사보다는 약이 되지만은 여러분 쓰라리고 내 가슴을 후벼파는 설교를 하는 목사를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부드럽고 빠다발린 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저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를 좋아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예요. 사실은 여러분 시브리 12장 26절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한즉 하나님의 소리가 땅을 진동할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면 다 부서져 버리듯이 지금 여러분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세운 세상의 그 경제 흥청망청 여지껏 인간들이 여러분 부절제하게 그 불을 이용해서 탐닉하고 탐남하고 쾌락을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세상에 여러분 가장 살기 나쁜 곳이 강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살기 좋은 것은 천연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시골이어야지. 어떻게 강남이 제일 비싼 땅입니까? 강남은 사람이 제일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야. 제가 가보니까 강남보다는 마석이 훨씬 좋은 곳입니다. 저도 강남에 영동교회 지하실에 살았지만은 강남이라고 볼 수 없나? 늘 쇼핑은 늘 저기 현대백화점에서 했지만 저는 우리 홈마트가 더 좋아. 그리고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세상의 허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여러분 몇십 년 걸쳐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하루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내 돈이 100억이 있는 돈이 어느 날 휴지 조각이 하루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3년 전에 예고하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아무 일 없다 걱정 마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동안에 경제가 붕괴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고난을 무서워하며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멸망이 한꺼번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이아가라, 여기 가면 나이가 가버립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야가라를 향해서 강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는데 처음에는 이 물이 천천히 흘러요. 천천히 흐르다가 폭포 가까이 오면 올수록 물살이 빨라져요, 안 빨라져요? 빨라져요. 그러다가 그냥 확 내려가듯이 세계의 말세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서서히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멸망이 홀연히 올 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 아름답더라고요. 보니까요. 나는 속으로 이 생각했어요. 저 밑에다가 터빈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을 하면은 미국 사람들 다 전기를 쓰고도 남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일시간에 멸망할 것입니다. 일시간에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수출 물동량은 배를 통하여 이동이 됩니다.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부는 연기를 보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계 경제가 붕괴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설마 이르러 오겠어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 생애에 설마가 아니라 진짜로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을 말하는데 뭐 다 망하고 불비는 연기를 보고 다 탄식하는데 계시록 18장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라 그랬습니다. 경제가 붕괴되고 땅이 진동하는데 우리는 즐거워래요. 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이제 사단 마귀가 이제 모든 심판을 받고 세상의 모든 악들은 이제 끝장날 거거든요. 진동치 못할 나라는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 인간이 만드는 것들 다 없어질 것입니다. 어렵게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졌지만 이것도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것이지만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격언 때문에 우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오늘 그래도 엘리베이터 만들었다고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시던데 하루만 좋아해도 저는 만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망할 것들 없어질 것들 휴지 조각에 불과한 그런 집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여러분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거기로서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분별하고 그랬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피곤하게 만듭니까? 언젠가는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사단은 여러분을 발목을 잡고 여러분이 피곤하다는 인식을 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피곤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여러분이 가져갈 것입니다. 무서운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 그 말씀을 경솔하게 생각해온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달려 구하려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해도 마치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나눠줄 기름이 아무것도 없듯이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증언의 5권의 424쪽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그들의 애정을 두거나 그들의 재물을 쌓아둘 때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초기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황량하고 외진 장소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멀지 않았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 예배 때 뭐 부양료가 어떻고 퇴직금 연금이 어떻고 할 때 뭐 특강 간다고 오라 해서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면 그 시간에 차라리 낮잠 자는 게 나아요. 왜냐면 어차피 어떻게 저는 제 생에 찾을 것 같지도 않아. 또 뭐 금이 이렇게 많은데 또 필요도 없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